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0주차 강의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11주차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주차에 배웠던 내용은 평형 상태가 아닌 비평형 상태에서 과잉 캐리어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즉 평형 상태에서 캐리어 농도가 더 많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션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봤었죠. 크게 제너레이션 현상은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건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바로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뛰어올라서 제너레이션이 되는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중에서는 RG 즉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바로 에너지를 받아서 밸런스 밴드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RG 센터라고 해서 디팩이나 임퓨리티 등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이 전자가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생기는 현상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리콤비네이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거의 제너레이션의 반대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콤비네이션도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그리고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말 그대로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바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에 해당하는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다른 말로는 쇼클리 리드올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제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RG 센터 같은 디팩이나 임퓨리티를 통해서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거나 오제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농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컨스탄시 하다 했죠. 즉 어떤 물질이든 어떠한 타입이든 상관없이 그 물질을 붙였을 때 페르미 레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비평형 상태에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완전하게 일치가 하지 않고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렉트론과 홀 농도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두 가지로 이렇게 스플릿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쿼지 페르미 레벨이라고 했었고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걸 쿼지 이퀴리브리엄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쿼지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뭐 가짜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뭐 책에서는 아마 의사 뭐 평형 상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평형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평형 상태로 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여기에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차 배울 강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너레이션 앤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죠. 자, 여기 잘 적혀 있죠?
자,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이 깨졌을 때, 즉 캐리어 전자나 전공의 농도가 과잉되거나 부족하는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줄여서 RG라고 하는데,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은 어떤 비평형 상태에 있는 세마이 컨덕터들을 어떤 평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 캐리어라든지 부족한 캐리어를 제거해서 평형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는 이렇게 평형 상태가 깨진 거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캐리어가 익세스 되거나 디피시티 됐을 때 이거를 스테빌라이제이드 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라고 제너레이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제너레이션은 일렉트론과 홀을 페어로 형성하는 프로세스가 됐고, 리콤비네이션은 일렉트론과 홀을 동시에 제거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non-equilibrium 컨디션 상태에서 동작하는 반도체 소자들은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디바이스 특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non-equilibrium 상태라는 건 반도체에 빛을 쬐어주거나 또는 바이어스를 가해주거나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줄 때를 의미하죠. 근데 대부분의 반도체는 동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equilibrium 컨디션에 두지 않고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현상을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솔라셀이나 태양전지죠. 태양전지나 포토 디텍터, 광 센서 같은 경우는 빛을 계속 조사를 해주기 때문에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을 유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에 의해서 소자의 특성이 결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서멀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서멀, 열적으로 평형 상태라도 계속 일렉트론과 홀이 계속 생성되는데, 서멀 이퀴리브리엄 상태에서 전체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일정하다고. 그 이유는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뛰어넘어서 전자와 홀을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와 반대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떨어져서 이 전자와 홀을 제거하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일렉트론 홀 페어는 열평형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절대 온도 0K가 아닌 이상 계속 일렉트론 홀 페어가 왼쪽 그림처럼 계속 생기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처럼 계속 리콤비네이션도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표시를 했죠. GN0, GP0는 전자와 홀의 제너레이션 레이트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전자와 홀이 쌍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똑같고,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의 경우도 전자와 홀이 동시에 재결합을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우리가
서멀 이퀴빌리엄 상태에서 컨덕션 밴드의 전자의 농도와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과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멀 이퀴빌리엄 상태에서의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는 뭐 거의 무시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요. 전자와 홀의 제너레이션 레이트와 전자와 홀의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봤던 거는 이런 서멀 이퀴빌리엄 상태가 아닐 때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우리 총 3가지가 있고 이거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3가지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RG 센터 제너레이션,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크게는 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이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되겠고, 요 아래 2개가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하면, 먼저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이 에너지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에 전달이 되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역이 됨으로써 제너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서멀 에너지 같은 경우 열 에너지고, 라이트는 빛 에너지도. 근데 이 2가지 모두에 대해서 꼭 반드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 에너지 크기가 에너지 밴드갭, 즉 EC 빼기 EV인 에너지 밴드갭보다 무조건 큰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제너레이션,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고, 이제 라이트의 경우에 잘 살펴보면 이 에너지를, 포톤을 이렇게 표현하죠. Hν, 이거를 바꿨을 때 HC 나누기 람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거죠. 밴드갭보다,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파장의 빛이 들어올 경우 이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로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봤던 거는 RG 센터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이건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고, RG 센터는 디펙이나 또는 뭐 임퓨리티 같은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디펙들에 의해서 밴드갭 사이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이 생기면 뭐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요 RG 센터, 여기서 ET라고 해서 트랩 뭐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 조금 에너지를 받으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죠. 그래서 훨씬 제너레이션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반도체 내에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RG 센터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었고, 아무리 퓨어한 실리콘도 무조건 어느 정도의 이 RG 센터, 즉 디펙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억지로 도펀트를 넣어줘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핑할 때는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가까운 도너나 뭐 억셉터 같은 거 이온을 도핑을 하지만, 요 RG 센터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요 가운데 EI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이 트랩 에너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의 얘가 뭐 AU나 뭐 PT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거를 강제로 넣어줘서 소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경우는 빠른 스위칭 속도가 필요한 소자일 경우에 그렇게 일부러 넣어줘서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경우는 딱 보면 지금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엄청 휘어져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었죠. 이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미분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나게 큰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이 일렉트릭 필드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나요?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을 하게 되죠. 이 충돌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이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서 컨덕션 밴드 근처 레벨로 이렇게 떨어지고 충돌하면서 이 에너지가 크리스탈 디팩이 아니죠. 크리스탈 레디스에 전달이 되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되는 게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반드시 적혀 있죠. 하이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는 영역에서만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요거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인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죠. 자, 이 경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과 컨덕션 밴드에 있는 홀이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홀과 결합함으로써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재결합,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통 포톤이라고 하는 라이트,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크기는 당연히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크기를 방출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물질은 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움 포스파이드, 갈륨 알사나이드 같은 광학 소자를 만들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재결합을 하면서 방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LED라든지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소자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중 하나인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어떤 트랩이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형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요 왼쪽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려면 이 ET 레벨에 전자가 차 있어야 될까요? 차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자, 전자가 차 있어야겠죠. 이렇게 전자가 차 있어야 홀이 이렇게 올라오죠. 실제로는 전자가 떨어지는 거긴 한데 이렇게 돼서 홀이 올라와서 빈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여기 떨어져서 이 홀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포논 이미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이 방출하는 게 이제 포논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논 이미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빛은 포톤 이미션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에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리콘이라든지 절마늄 같은 물질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오른쪽의 경우에
요 프로세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요 이팁 트랩 레벨이 비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비어 있어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두 번 떨어지는 것보다 왼쪽의 현상이 더 쉽기 때문에 이 왼쪽 현상이 주로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어제 리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어제 리콤비네이션은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고 쉽게 말해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과 두 가지 일렉트론의 콜리전에 동시에 동작하는 현상이라고 현상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많을 경우, 즉 도핑 농도가 높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고요. 첫 번째로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의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됐나요? 포톤이라는 라이트로 방출이 됐었죠. 하지만 포톤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레티스와 충돌하면서 열로서 이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원래 스테이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방출되면서 소자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제 리콤비네이션이 또 소자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에서 그럼 과연 캐리어 농도, 즉 홀이나 일렉트론,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와 그러니까 익세스 일렉트론 그리고 익세스 홀이 어떻게 변하는지 리콤비네이션 될 때 어떻게 농도가 변하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아봤었고 궁극적으로 각각 P 프라임 T는 P 프라임 제로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경우도 풀어보면 이렇게 프라임 빠졌네요. 프라임하고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n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오른쪽 변에 있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밑에 거는 시간을 의미하고 분모는 시간을 의미하고 분자는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추후에 이제 뒤에 이번 주에 배우는 컨티뉴티 이케이션을 사용할 때 요거를 사용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단지 이제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즉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이랑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의 경우에 요 타우가 타우 n 그리고 타우 p의 값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캐리어는 어떤 캐리어라고 했었나요? 자,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랑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머저리티 캐리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N타입으로 도핑을 했다. 그러면 전자가 머저리티 캐리어죠. 그리고 반대로 홀을 도핑을 해가지고 B타입이 됐다. 그러면 홀이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각각 N타입에서 홀은 반면에 N타입에서 홀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농도가 훨씬 작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스 액션 롤을 구해서 했을 때도 엄청 작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타입, 그러니까 N타입에서는 홀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B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요 타우 리콤비네이션 되는 라이프 타임이죠. 요거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각각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요 알파 R이라는 어떤 개수 곱하기 농도죠.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가 영향을 주는 거고, 반대로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의 경우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죠. 이럴 경우에는 C에는 캡처 코에피션트, 즉 어떤 트랩, 우리가 강제로 넣어준 RG 센터 트랩이죠. 트랩에 일렉트론이나 홀이 캡처되는 상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CN 같은 경우에는 P타입 반도체에서 이러한 ND 사이트에 전자가 트랩되는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NT는 트랩 덴시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빠르게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타우 P분의 P 프라임은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즉 생성된 캐리어 델타 P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경우도 타우 N분의 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리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점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주에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할 때 이걸 다루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커지 이퀴블리엄, 커지 페르미 레벨이었죠. 자, 우리가 서멀 이퀴블리엄, 즉 이퀴블리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위치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로 일정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N0와 B0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요거는 우리가 전전 시간에 다이컷 했던 거고, 간단하게 요거 맨 마지막 걸로 살펴보면 N0는 NI 익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 그리고 B0는 NI 익스포넨셜 EI-EF 나누기 KT, 즉 다 페르미 레벨을 똑같이 활용을 해서 전자와 홀의 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N0, B0는 NI 제곱이라고 해서 매스 액션 로가 적용이 성립이 한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스테디 스테이트 캐리어 제너레이션, 즉 어떤 일렉트론 홀 페어가 일정하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생성되고 있어서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에 쿼지 페르미 레벨, 가짜 페르미 레벨, 책에서는 의사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죠. FN과 FP가 인트로듀스, 즉 생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EF가 하나였는데 FN, FP가 되는 거죠. 자, 이 위의 경우로 보면 EF가 EI보다 위에 있으니까 N타입이죠. 그래서 FN이 이쪽 위에 위치하는 거고, FP는 어떻게 되나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까지 크게 가진 않고 이렇게 EI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쿼지 이퀴리bri엄 컨디션이라고 하고, 각각 전자와 홀의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EF 대신에 전자는 FN, 홀 같은 경우는 FP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전자 N 같은 경우 FN은 거의 EF랑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FP는 이 인트린직 페르미랩의 근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FM-F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쿼지 이퀴리brium, 즉 비평형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형 상태냐 비평형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두 개로 나눠졌냐 안 나눠졌냐 이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평형 상태에서는 NP가 NI 제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스 액션 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쿼지 이퀴리bri엄 상태에서 전자와 홀의 커런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토탈 커런트 덴시티 중에서 먼저 일렉트론 커런트 덴시티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요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성분이고 요 뒤에는 디퓨전 성분이죠. 그래서 이걸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dx, dnx를 이렇게 풀어 써줬고요. 여기서 쿼지 이퀴리브리엄이니까 여기에 EF 대신에 FN이 들어간 거고 요거를 쫙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거는 다시 NX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DX분의 DEI는 이렇게 일렉트릭과 차지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지난주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식이 바뀌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주고 쭉 풀어보면 요 E mu N, NE 텀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요걸 쭉 대입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을 이용하면 KT분의 EDN이 muN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텀이랑 이 텀이 사라지고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즉 쿼지 이퀴리브리엄 상태에서 커런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dx, dfn 즉 쿼지 페르미 레벨이 x 위치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영역에서만 커런트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 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고요. 3차원의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델타가 아니죠. 델 FN, 델 FP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커런트가 흐르기 위해서는 위치에 따라서 이 의사 쿼지 페르미 레벨이 흐르기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해야 커런트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이번 주에 강의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continuity equ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ntinuity equation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conservation particle이라고 되어 있죠. particle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세마이컨덕터나 어떤 박스 내에 캐리어 농도가 변한다. 그 의미는 외부에서 캐리어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캐리어가 내부에 있던 게 빠져나가거나 또는 안에서 생성되거나 아니면 재결합되어서 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하고 여기 설명을 해놨죠. conservation of carrier. 캐리어는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캐리어 concentration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continuity,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continuity equation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홀의 농도가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걸로 표현되면 반드시 드리프트, 디퓨전에 의한 들어오는 캐리어의 플럭스가 영향을 주는 거고 나가는 것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서멀적으로 생기는 것 또는 다른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여기서 라이트를 주로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드시 캐리어의 보존, 그러니까 어떤 박스 내의 캐리어는 보존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이렇게 세마이컨덕터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홀이 이 안에 있다고 합시다. 갑자기 홀의 농도가 증가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증가를 해야 되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야만 증가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 홀의 농도가 갑자기 박스 내부에서 감소를 한다. 그 경우에는 들어오는 홀의 플럭스보다 나가는 홀의 플럭스가 크거나 여기서 없어져야 되겠죠. 홀이. 그래야 파티클, 즉 캐리어가 보존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캐리어가 보존되도록 공간이나 시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는 걸 컨티뉴티 이퀘이션이라고 아래처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그림에 우리가 간단하게 세미컨덕터 막대라고 해야 되나요? 바라고 해야 되나요? 바가 있고 여기에 에어리어 면적이 A이고 X에서 델타 X만큼의 부피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이 경우에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렉트론과 홀은 아무 이유 없이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즉 바깥에서 들어오거나 또는 내부에서 생성되거나 해서 이 내부에 어떤 캐리어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 네모난 박스 안에 시간당 생성되는 홀의 개수는 시간당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홀의 개수에서 빼기 시간당 이 볼륨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홀의 개수, 그리고 시간당 리콤비네이션 되는, 그러니까 재결합되는 홀의 개수, 그리고 더하기 시간당 생성되는 홀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박스 안에서 홀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가정을 한 건 이퀴빌리엄 컨디션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서멀 제너레이션, 즉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분은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recombine in the box for second라고 되어 있는 recombination process는 RG center recombination을 의미합니다. 그럼 RG center generation을 왜 고려를 하지 않았냐? 우리가 여기서 또 가정을 하나를 더 하게 됐는데 low level injection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퀴빌리엄 상태에서의 전자와 홀의 농도에 비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즉 주 도펀트가 아닌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에는 훨씬 작다는 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RG 센터에 의한 제너레이션 값은 아까 말한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져서 거기에 묻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를 하지 않고 제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이너리티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고려를 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제너레이션 되는 홀은 거의 빛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게 3차원으로 하면 델 D라고 해서 D는 이제 뭐 플럭스 퀀티티, 피지컬 퀀티티라고 하는데 다이버전스로 표현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하는 거는 1차원적인 면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1차원 분석을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럼 1차원 분석이 적용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뭐 PN 다이오드 같은 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이쪽이 만약에 P고 이쪽이 N이면 소자를 이렇게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다 분석하는 영향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으로는 볼 필요가 없이 이 수직한 방향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옆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컬하게 이 수직한 방향 한 방향만 보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차원 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차원의 경우는 그냥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박스 안에 뭐 생기고 사라지고 이런 거를 그런 플럭스로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박스 안에서 생성되는 홀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시간당 델타 t분의 델타 p 가로하고 x, t고 면적 a와 델타 x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JP는 커런트 덴시티죠. 커런트 덴시티를 일렉트리컬 차지로 나눠주면 개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A로 곱해주면 이 볼륨 안으로 들어가는 전체 홀의 개수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쪽 X 플러스 델타 X 포인트에서의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다음 리콤비네이션은 면적 곱하기 델타 X 즉 볼륨 안에서 생성되는 거고 요거는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했습니다. 밑에 게 속도 시간이고 위에 게 농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GP는 제너레이션 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쭉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A 델타 X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A 사라지고 A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사라지고 여기는 델타 X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X분의 JP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JPX가 되는데 이 델타 X를 0 가까이 가져가서 굉장히 작게 하면 이 수식 텀이 dx, djpx로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홀에 대한 컨티니케이션과 일렉트론에 대한 컨티니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PN 다이오드나 BJT 같은 소자들의 커런트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을 몇 가지를 하겠는데 첫 번째 가정이 이거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커런트가 주 커런트 흐름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트럴 리전에서 주로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메인 커런트가 흐르고 물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도 드리프트 커런트가 흐르지만 이 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깝다고 고려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나중에 PN 다이오드를 좀 더 자세히 배우면 알겠지만 이 뉴트럴 리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 디플리션 영역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표시는 안 했지만 뒤에서 아마 할 거지만 라이트 빛에 의한 뭐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로우 레벨 인젝션인 경우에 이러한 컨티니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는 거는 M0, B0의 이퀴리bri엄 컨디션보다 MP, BN과 같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이퀴리bri엄 상태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가정들이 들어가서 이게 쭉 풀어지는 건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 커런트 덴시티가 어떻게 간략화되나요? 디퓨전 커런트 성분만 남게 되죠. 그 이유는 뉴트럴 리전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거의 0에 가깝게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가 되죠. JP는 마이너스 EDP, DXDP 그리고 J양 같은 경우는 EDN, DXDN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컨티뉴티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요 식이 요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 식은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서 써주면 dp dx제곱 d제곱 dp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타우 p 분의 p 프라임이죠. p 프라임은 여기서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p는 p0 더하기 p 프라임으로 표현이 되죠. 액세스 캐리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p0 즉 이퀴리엄 상태에서의 p0는 유니폼하게 도핑됐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dx, dp0는 0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요 수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P'으로. 그리고 이 수식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나중에 일렉트론이나 홀의 콘센트레이션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에서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라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dt분의 dp가 0이 되고 dt분의 dn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됐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 디퓨전이 발생하지 않죠. 디퓨전이 발생하려면 캐리어 농도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하면 디퓨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요 dp dx 제곱분의 d 제곱 p 프라임 텀이 0이 되고 dn dx 제곱 d 제곱 n 프라임이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 만약에 RG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TP분의 P 프라임인 리콤비네이션 레이트가 0이 되고 타우 M분의 M 프라임이 0, 즉 레이트가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빛이 없으면 당연히 GP랑 GN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을 잘 생각을 하고 추후에 문제를 풀 때 꼭 이걸 정의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변환한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농도 분포에 대한 식, 그러니까 캐리어 농도 분포에 대한 식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몇 개를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퀴리엄 상태에서의 머저리티 캐리어는 유니폼하게 도핑이 돼 있어야 된다. 즉 거리 X에 대해서 변화량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로우 레벨 인젝션 조건. 그러니까 XS 캐리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당연히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보다 훨씬 작아야 된다.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중에서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만 이 세마이컨덕터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 그리고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GP 제너레이션 GN 제너레이션 레이트가 영향을 받는다. 이 조건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조건이
다 성립이 되는지 생각을 하고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이고 논 일루미네이션 상태일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요 텀이 사라지죠. 요게 이제 사라진다기보단 0이 되죠. 0.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여기 A를 했었죠. 그리고 논 엘리미네이션 라이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dx제곱 d제곱 p'은 dp 타우 p분의 p'이 되고 LP를 루트 dp 타우 p로 정의를 하고 이거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라고 합니다. LP는 홀에 대한 거고 LN은 일렉트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뭐 이건 공업수학 같은 데서 나오니까 자세히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원래는 뭐 여기 A exponential 써볼까요? 뭐 A exponential 마이너스 X LP 더하기 B exponential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X 나누기 LP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에 해가 나오죠. 근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하면 이게 아마 날아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대가 되면 이게 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X가 무한대가 됐을 때 0이 되려면 B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어쨌든 결국 결론적으로 공업수학 뭐식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 P'X는 P'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나누기 LP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P'0를 델타 P로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P0부터 요거까지 크기를 델타 P로 정의할 때 결국 P'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분포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는 델타 P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나누기 LP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걸 나타낸 거죠.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쭉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은 델타 P고 P0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X가 0이 되는 거죠. 즉 P0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x, 즉 요 px는 p0 더하기 델타 p exponential 마이너스 x 나누기 lp로 표현이 되는 거고 jpx는 커런트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뭐 커런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퓨전에 의한 성분만 남게 되고 요 p 대신에 우리가 계산한 델타 p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LP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게 exponential 아니죠. E 곱하기 LP분의 DP P'X로 커런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를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되는데 숙제 1번 절대온도 300K에서 ND 그러니까 동원호의 농도가 10에 15승으로 균일하게 도핑된 여기 실리콘 막대기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X는 0 위치에서 뭐 빛에 의해서 과잉 전공이 생성이 되겠죠. 빛이 아니라면 뭐 외부에서 주입되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빛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죠. 그래서 이 X는 0 부분에만 생긴다는 겁니다. 이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빛이 이 영역에만 캐리어를 생성을 했을 때 X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steady state, 즉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P 프라임 NX에 대한 수식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조건을 여기 제가 써놨죠. 요 바운더리 조건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x는 0위치에서 빛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GP, Generation Rate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핵심이 보이는 반도체 공학 연습 문제 6.5와 6.6도 이와 비슷하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퀘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7장이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PN정션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정션 일렉트로스태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퀴블리엄 상태에서의 PN정션 다이오드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특성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게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PN 다이오드를 확장하면 BJT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PN 다이오드를 조금 모디파이하면 모스펫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PN 정션이 뭘까요? PN 정션은 쉽게 말해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를 같이 붙인 소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PN 정션 다이오드라고 하고 이 PN 정션 다이오드는 일반적으로 투 터미널 디바이스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 올리고 한 방향으로는 흘리지 않아서 렉티파잉, 즉 전류 특성, 전류 IV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P와 N이 되는 거고 N에는 어떻게 되냐면 포스포러스라는 도너를 도입해서 전자가 존재하고 이 포스포러스는 플러스 차지의 도너 이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론 같은 경우는 홀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보론은 네거티브의 옵세터 이온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고 이쪽 P쪽 영역을 애노드, N쪽 영역을 캐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PM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기호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 짝대기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럼 PM 다이오드에 우리가 볼테이지를 걸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볼테이지가 0보다 작을 때 0일 때는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라고 하고 이때는 뭐 디플리션 리전,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볼테이지가 0보다 작을 때를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이라고 하고 이때는 정션 캐패시턴스라고 해서 CV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런트는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커런트는 일정하고 여기에 지금 그림이 안 나타나 있지만 뭐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해서 너무 큰 전압을 가해주면 전류가 갑자기 훅 증가하는 영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브레이크다운 현상은 뒤에서 다룰 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볼테이지가 0보다 큰 포워드 바이어스 이쪽 오른쪽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는 IV 특성이 중요하죠. 커런트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잘 안 그려졌네요. PN 다이오드가 아이디어하게 잘 동작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0보다 작을 때는 전류가 완전 0이 돼서 꺼지고 그다음에 0보다 클 때는 갑자기 탁 켜지고 그래서 PN 다이오드는 주로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위치로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여기에서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이 PN 다이오드는 포토 디텍터 즉 광 센서나 태양전지로도 활용을 하는데 태양전지나 광 센서로 동작을 시킬 때는
바이어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용 어플리케이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고 사용한다. 그러면 광 센서로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3, 4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영역에 소자 바이어스를 가해주고 사용하면 태양전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PN 다이오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PN 정션 다이오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전압 영역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특성들을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었죠. 근데 앞에서 봤을 때 PN 다이오드가 P타입이랑 N타입이 가로로 된 막대기가 이렇게 붙은 것처럼 표현을 해서 보여줬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PN 다이오드 분석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할 때 그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실제 우리가 PN 다이오드를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 공장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면 이렇지 않은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PN 다이오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실제로 PN 다이오드 소자가 어떻게 대략적으로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되어 있죠. PN 정션 다이오드는 fabricate using ion implantation or diff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N 정션 다이오드는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온 임플란테이션 또는 열에 의한 디퓨전 공정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정을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한 공정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텐데 그냥 간략하게 어떻게 PN 정션이 만들어지는지 여기 그림에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웨이퍼는 대부분 P타입 웨이퍼이면서 도핑 농도가 굉장히 낮은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P타입 웨이퍼가 이렇게 쭉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이렇게 P타입 웨이퍼가 이렇게 낮아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이언 임플란테이션, 그러니까 도너나 억셉터, 여기서는 이제 N타입을 만드니까 도너 이온이겠죠. 뭐 포스포러스, 아세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해서 도펀트 아톰을 정기적으로 가속시켜서 주입시켜주는 공정이 이온 임플란테이션인데 이 공정을 수행을 해서 표면을 N타입으로 만들어서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도너가 굉장히 많은 물질을 표면에 증착을 시킨 후에 고온의 열을 가해주면 그 속에 있던 것들이 디퓨즈 되면서 즉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디퓨즈 되면서 안쪽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PN 다이오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안에 도너와 억셉터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죠. 보시면 아까 여기서 표면이 N타입이라고 했죠. 실제로 소자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N이 여기에 있고 P가 여기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른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농도를 보면 Na, 즉 P타입 세미컨덕터, 즉 웨이퍼 기판 같은 경우는 도핑 농도가 일정하죠. 자, 그래서 NA가 이렇게 일정하게 쭉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N타입 같은 경우는 도너를 도핑을 한다고 했죠. 근데 도핑 농도 도너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온 임플란테이션 또는 디퓨전 중에서 어떤 공정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농도가 표면에서부터 떨어질 경우 디퓨전 방식에 의해서 소자를 제작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너 물질을 가지고
도너 아톰들이 많은 물질을 표면에 증착을 하고 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 표면부터 쭉 퍼지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요 도너와 오셉터 농도가 같아지는 요 포인트를 메탈로지컬 정션이라고 하고 ND-NA가 0이 되죠. 요거를 좀 더 X축을 ND-NA로 표현하면 이렇게 쭉 떨어져서 결국 메탈로지컬 정션에서는 이론적으로 도핑 농도가 0이 되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뭐 논외의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깊이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반드시 공정을 다루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디퓨전이 아니고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소자를 제작한다. 그러면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자 일단 P타입 기판에 억셉터 이온은 이렇게 쭉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게 되면 도펀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메탈로지컬 정션이 되는 거고 굉장히 쉘로우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디퓨전은 요거와 달리 요렇게 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공정에 따라서 요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디얼한 PN 정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브럽트 정션 또는 스텝 정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앞으로 PN 정션 다이오드를 분석할 때 이 물리전자공학 수업에서는 스텝 정션으로 즉 어브럽트 정션을 형성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 아이디얼 케이스를 보면 계단처럼 이렇게 도핑 농도가 분포가 되죠. 이 도핑 농도로부터 뭘 알 수 있냐? ND-NA로 표현하죠. ND-NA로 표현하는 거는 ND 도너 이온이 플러스 차지를 떼기 때문에 ND-NA로 표현하는데 요즘 마이너스로 가 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쪽 표면이 P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P타입이고 이쪽 바깥쪽이 N타입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ND-NA가 양수를 가지기 때문이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션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는 완전 스텝은 아니고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이렇게 퍼지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브럽트 정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했던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온 임플란테이션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아까 그렸듯이 쉘로우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이런 스텝 펑션이 아니죠. 스텝 정션을 만들기가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브럽트 정션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리니어리 그레이디드 정션이라고 하고 디퓨전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디퓨전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표면에서부터 열처리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도펀트들이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아니죠. 도펀트들이나 도너들을 도너죠. 어쨌든 도너랑 억셉터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식으로 리니어리 그레디드 정션을 형성을 하죠. 실제로는 이렇게 꺾이는 식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경우에 PN 정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어브럽트 정션이고 요 리니어리 그레이드 정션 같은 경우는 뭐 추후에 뭐 다른 수업에서 다룰 수가 있겠죠. 왼쪽에 어브럽트 정션이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후에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이 슬라이드부터 본격적으로 PN정션 다이오드가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일 때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내부에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가 서로 접합해서 PN정션 다이오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과연 이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다음에 이어지는 슬라이드부터 붙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P타입 세미컨덕터죠. P타입 세미컨덕터는 억셉터 아이온이 도핑이 이루어져서 홀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홀은 캐리어로 작용을 해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너 아이온들이 각각 마이너스 차지를 띠면서 존재하고 홀들이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중성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홀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홀은 커런트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봤을 때 중성인 상태를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중성인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홀은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거나 또는 농도차가 생기면 드리프트나 디퓨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N타입 세미컨덕터인데 이 경우에는 도너 아이온을 도핑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너 아이온을 도핑을 하면 추가적인 일렉트론들이 내부에 존재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로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도너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고 플러스에 전하를 띠게 되죠. 그래서 포지티브 도너 아이온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근데 부분적으로 보면 역시 중성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중성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여기 각각 P타입 세미컨덕터의 억셉터 아이온이 네거티브 차지를 띈다는 거, 홀을 제공하고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도너 아이온이 전자를 제공을 하고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P타입과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홀과 일렉트론은 아까도 말했듯이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거나 농도차가 발생했을 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캐리어입니다. 반면에 여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억셉터 아이온 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도너 아이온은 고정이 돼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도너와 억셉터 아이온은 실리콘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 자리에서 픽스되어 있는 차지를 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PN 다이오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몇 가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풀 아이오나이제이션 오브 더 도펀트 아톰이죠. 이 얘기는 각각 홀이 아니죠. 도너 억셉터, P타입의 경우는 억셉터, N타입의 경우에는 도너 아톰이 주입이 된 후에 충분한 열에너지, 상온에서 열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모든 억셉터와 모든 도너 아이온들이 홀과 일렉트론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억셉터 아이온의 농도가 홀의 농도와 거의 같아지는 거고 도너의 농도가 일렉트론의 농도와 같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어서 보는 것들은 도너, 그러니까 P타입과 N타입 세미컨덕터의 농도가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농도차가 달라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어브로트 정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스텝 정션이라고 하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었죠. 각각 붙였을 때 도핑 농도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 왼쪽이 P타입 세마이컨덕터고 오른쪽이 N타입 세마이컨덕터죠. 이 세마이컨덕터를 서로 접촉을 이렇게 시켰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PN정션 다이오드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바이어스나 빛이나 이런 외부 폴스가 가해지지 않는 상태, 즉 이퀴빌리엄 컨디션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 P타입과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붙이게 되면 왼쪽에 있는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는 홀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하지만 오른쪽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는 홀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홀의 농도차에 의해서 홀이 디퓨전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즉 P타입에서 N타입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는 전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왼쪽의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P타입 세마이컨덕터 쪽으로, 즉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디퓨전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도너와 억셉터 아이온은, 여기 억셉터 아이온과 도너 아이온은 픽스돼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었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홀이 넘어가면서 자, 이쪽에 존재하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 존재하던 전자들이 이쪽 왼쪽에 P타입 세마이컨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홀과 전자들은 각각 P타입과 N타입에 존재하는 머저리티 캐리어들과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 N타입 세마이컨덕터로 넘어간 홀은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리콤비네이션이 돼서 사라지는 거고, 오른쪽에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디퓨전에 의해서 이쪽 P타입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된 전자들은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 존재하는 홀과 재결합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픽스드 차지만 이렇게 존재가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P타입 세마이컨덕터의 접촉 부분 근처에서 차지가 원래는 뉴트럴리티로 0이었는데 0이 아닌 차지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P타입 같은 경우는 억셉터 아이온들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가 나타나는 거고, P타입 세마이컨덕터에서는 도너가 플러스 차지를 띠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들이 이 접촉면, 요 접촉면 근처에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영역을 그래서 우리가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디플리션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적혀 있죠. 모바일 캐리어, 즉 홀과 일렉트론이 디플리트 돼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홀과 똑같은 말이죠. 홀과 일렉트론. 홀과 일렉트론들이 요 가운데 정션 부분에서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자체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이유는 고정되어 있는 도너 아이온과 억셉터 아이온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차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정션 근처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 P타입 세미컨덕터 쪽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면 당연히 전압차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거는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여기 아래쪽 그림을 보면 도핑 농도가 왼쪽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P0 이퀴리brium 상태에서 이렇게 P0 값을 가지다가 이 정션이 생기면서 농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서 이쪽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도 어떤 작은 농도의 홀의 농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값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이제 농도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쪽에서 충분히 오른쪽, 그러니까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충분히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정션 근처로 가면서 점점 이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 B타입 세미컨덕터에서는 NP라고 하는 아주 낮은 값의 전자의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각각 홀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방향으로 이동하고 전자가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 정션, 디플레이션 정션 영역 근처에서 이거를 상쇄하기 위한 디퓨전들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어떤 커런트와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퀴리brium 상태의 PN 정션 다이오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폴스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홀의 경우에는 N타입 쪽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이 N타입에서는 P타입 쪽으로 일렉트론이 디퓨전 되려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디플레이션 영역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각각 PN 정션을 만들었을 때,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거죠. 우리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머저리티 캐리어들이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가면서 각각 반대되는 캐리어들과 재결합을 해서 이렇게 픽스드 차지만 남아있는 디퓨전 영역이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면 우리가 전류를 형성하는 메커니즘 중에 어떤 게 발생을 한다고 했었나요? 드리프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엣지 영역 근처에서 각각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한 홀과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퀴리brium 상태에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퀴리brium 컨디션에서는 드리프트 앤 디퓨전 커런트가 밸런스를 이루어서 전체적으로 넷 커런트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퀴리brium 컨디션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가해주거나 빛을 가해주거나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주지 않는 이상 토탈 커런트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탈 커런트가 0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떠한 커런트도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각각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 성분들이 같은 크기를 가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상쇄되면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PN 정션 다이오드에서의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의
현상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요약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 그림에 각각 파티클, 즉 일렉트론과 홀의 디퓨전과 드리프트에 의한 방향, 그리고 커런트 방향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먼저 홀 디퓨전을 살펴보면 당연히 농도가 높은 P타입 영역에서 농도가 작은 N타입 영역으로 파티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당연히 커런트는 홀의 경우 파티클의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커런트 방향도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 홀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커런트의 방향이 같죠. 그리고 파티클의 방향도 같습니다. 그래서 홀 드리프트는 이렇게 파티클이 흐르고 커런트도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 바깥에서 봤을 때 각각 이 홀 디퓨전 커런트와 홀 드리프트 커런트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렉트론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렉트론은 디퓨전이 여기에 보이는 오른쪽에 N타입 영역에서 P타입 영역으로 디퓨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파티클이 이렇게, 즉 일렉트론이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런트는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론의 경우는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커런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렉트론 디퓨전의 경우 파티클 플로우와 디퓨전 커런트의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론의 드리프트 커런트는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파티클이 이동을 하고, 전류는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일렉트론 드리프트는 파티클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파티클이 이동하는 거죠. 하지만 커런트는 일렉트론의 경우 파티클 플로우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런트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각각 요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와 일렉트론 드리프트 커런트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서 상쇄가 돼서 전체적으로 토탈 커런트가 0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붙였을 때 내부적으로 점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스테디 스테이트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죠. 그래서 처음에 P타입과 N타입 세미컨덕터를 붙였을 때 각각 디퓨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고, 디퓨전돼서 이동한 캐리어들이 이 정전 부근 근처에서 리콤비네이션을 하면서 픽스드 차지들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픽스드 차지에 의해서 내부의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 드리프트 커런트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전 영역 근처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디퓨전 커런트가 발생을 하고 결국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전체적인 커런트는 0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면 당연히 포텐셜 차이가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텐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각각 이렇게 P타입과 N타입을 세미컨덕터를 정션으로 만들었을 때 에너지 밴드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각각 이스트린직 세미컨덕터인 P타입과 N타입 세미컨덕터가 이제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에너지 밴드를 그린 거죠. 그래 보시면 P타입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 거고, N타입은 컨덕션 밴드와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때 NN은 NP보다 당연히 농도가 크죠. 여기서 그냥 첨자를 NN, NP라고 붙였는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N은 일렉트론,
뭐 홀 이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 아래 참자 N과 P는 N타입, B타입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N타입 세미컨덕터에 존재하는 전자의 농도가 P타입 세미컨덕터에 존재하는 전자의 농도보다 훨씬 크겠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 B타입 세미컨덕터의 홀의 농도가 N타입 세미컨덕터의 홀의 농도보다 훨씬 크겠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각각 홀과 엘렉트론이 유니폼하게 위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디퓨전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픽스드 차지가 이 각각 홀과 엘렉트론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뉴트럴, 전체적으로 뉴트럴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퀴리브리엄 상태에서 이 밴드를 서로 붙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얘기를 했었죠. 여기 페르미 레벨이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컨스턴시, 즉 물질이나 타입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얼라인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 왼쪽 B타입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고정시켜 놓고 이 페르미 레벨을 맞추려면 이 N타입 에너지 밴드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나타나고 밴드 밴딩이 이렇게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밴드 밴딩이 일어나고, 이 밴드 밴딩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면 내부적으로 포텐셜 디퍼런스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전히 이 조건은 유지가 되죠. 당연히 N타입 세미컨덕터에서의 일렉트론의 농도가 P타입 세미컨덕터의 일렉트론 농도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의 경우 홀 같은 경우도 P타입 세미컨덕터에서 홀의 농도가 N타입 세미컨덕터의 홀의 농도보다 더 크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접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 접합 부분에서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디퓨전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된 거고, 그 디퓨전 되고 나서 남아있는 픽스드 차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N 정션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을 살펴보면 PN 정션에서 아까 말했듯이 페르미 레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각각 FN과 FP와 EF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아지게 일정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요거를 지난 수업 시간에서 커런트 덴시티에 대해서 구하는 걸 한번 해봤었죠. 그 엑세스 캐리어가 존재할 때, 즉 이퀴리브리엄 상태가 아닐 때 수식을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각각 페르미 레벨인 dx, dfp 또는 dx, dfn이 0이다. 그러면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지난주 수업 내용에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일렉트론의 커런트 덴시티와 홀의 커런트 덴시티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밸런스돼서 커런트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JN과 JP가 0이 되고, 이렇게 되려면 드리프트와 디퓨전 성분 커런트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NP와 그러니까 N타입에서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과 P타입에서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Ni 제곱이
됩니다.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이퀴리브리엄 상태에서 포텐셜 디퍼런스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포텐셜 디퍼런스에 의한 것을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P타입, VP는 P타입의 볼테이지, PN은 VN은 N타입에서 볼테이지고 이 PN 접합에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요 P타입과 N타입 사이에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포텐셜을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인 포텐셜. 우리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퀴리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드리프트와 디퓨전 커런트는 서로 상쇄돼서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가져와서 실제로 빌트인 포텐셜을 값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홀의 커런트 덴시티 수식이 나타나 있죠. 이쪽 앞쪽 성분이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고 뒤쪽 성분이 디퓨전 커런트 성분입니다. 이거를 아까 넘겨줘서 여기 오른쪽 텀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수치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dp분의 µp ex가 왼쪽 항에 남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px분의 1 dx dpx를 오른쪽에 둔다고 가정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넘겨줘서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에 의해서 요 dp분의 µp는 일렉트리컬 차지 E분의 KT가 되죠. 그리고 이 일렉트릭 필드는 수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dx dvx가 된다는 것을 이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에너지 밴드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바꿔서 대입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을 각각 dv와 dp로 하는 거죠. 적분 기호를 놓고. 그러면 볼테이지 경우는 VP부터 VN까지 되는 거고 요 홀의 농도 같은 경우는 PP부터 PN이 되는 거죠. 각각 P타입에서 N타입으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수식이 붙어 있고 이거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KT가 남고 VN-VP가 나타나죠. 이거 간단하게 상수가 나타나서 VN-VP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텀은 우리가 적분하면 외운 거가 있죠. 그 외운 거에 의하면 LN으로 P분의 1 dP를 적분하면 그러니까 P분의 1을 적분하면 LN이 나오고 각각 대입해주면 LN PP분의 PN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Vn-VP가 빌트인 포텐셜이죠. 이거를 V0라고 정의를 했을 때 각각 V0는 이렇게 2분의 KT 곱하기 ln PM분의 PP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PP분의 PN에서 PM분의 PP로 바뀌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넘어가서 그런 겁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위아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각각 해당되는 걸 아까 앞에 PP 곱하기 뭐 MP는 NI제곱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PP는 값이 어떻게 되나요? NA죠. NA고 PN은 어떻게 되나요? PN은 PN, N은 NI 제곱이죠. 잘 안 써지네요. NI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nn은 nd죠. 그래서 pn은 nd분의 ni 제곱이 되는 거고 pn분의 1은 ni 제곱분의 nd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빌트인 포텐셜은 2분의 KTLN ni 제곱분의 na nd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이거는 상수고 이것도 온도에 따라서 고정이 되죠. 결국 영향을 주는 거는 도너와 억셉터 이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됐나요? 빌트인 포텐셜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NA가 커지던 ND가 커지던 NAND가 다 커지던 됐을 때 빌트인 포텐셜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수식을 이용해 보면 요 왼쪽 수식을 이용해 보죠. V0는 2분의 KTLN PN분의 PP라고 했을 때 이 PN분의 PP는 각각 계산을 해주면 자, V0에 2분의 KT를 이제 나눠서 V분의 1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쪽 항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LN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포넨셜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PN분의 PP는 이스포넨셜 KT 2V0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NP분의 NN도 이스포넨셜 KT분의 2V0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PN정션 다이오드의 일렉트로스태틱 상태, 즉 정전기적 상태에서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숙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강의에서 요 PN정션 다이오드에서 일렉트로스태틱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화송 이케이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숙제를 잘 하시기 바라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